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약 2달 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연일 거친 말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מה קרה ואיך קרה, הם יראו את התוצאות.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시설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2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는 공감하더라도 전면전에는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y had a productive and honest conversation, but what I will say very clearly about that particular question is we cannot and will not see Lebanon turn into Gaza, into another Gaza. That is not what we want to see.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در لبنان به اصطلاح وجود دارن و نحوه کمک رسانی به اونها بحث مسائل منطقه‌ای هدف اصلی سفر بنده است.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속에도 교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을 폭격하고 무기 저장고를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 발을 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등은 레바논 난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미국 플로리다 곳곳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마이애미 75번 고속도로 부근에서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해 재난당국이 긴급히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통일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6개국과 이틀에 걸쳐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일 15분 동안 통화를 하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윤 정부 출범 뒤 개선된 한일 관계 흐름과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에 앞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표방한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와 평화, 번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1일 아세안 플러스 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의 러시아까지 18개 국가가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3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2006년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두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이들 인권이사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3분의 1씩 교체됩니다. 11.6 재보궐선거를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함께 지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전남 영광군에서 노인 배식 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잇따라 진행하는데요. 이들은 계열사들이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자금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정 부회장은 앞서 자산 10억 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어머니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다르다며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진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도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현 출연진이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기일은 오후 2시 5분부터 진행됩니다. 김 의원은 군 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의대 교수 단체가 모처럼 만나 대화의 장을 엽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던 양측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 의대교수협의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강희경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 속에 열려 주목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직접 협상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측은 토론회에 앞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주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돼 추가적인 토론에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욱이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회가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끝난다 해도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석입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더키엔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아 강제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최근엔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온 청년을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생지는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전체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비교했을 때 피해자는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개월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캄보디아로 무려 10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사기 행각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 역시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상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보니 일본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여유로운 근무 조건을 쉼없이 읊으며 일주일에 최대 500만 원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채용 절차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인 거짓 구인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짓 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 의뢰나 계정 정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 해외 기반 취업 공고보다 국내 모집 공고 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둘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학대와 감금 등 위험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경로가 다양해지며 취업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단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 시 급여의 적정성과 고수익 강조 여부, 업무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현직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SPC 그룹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징계 절차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5월 2일 검찰에서 경찰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SPC 관계자에게 상품권 등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찰 조사한 뒤 징계 담당 부서에 통보를 했으며 다음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주가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들이 연신불을 뿌립니다. 전북 군산시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
경북 포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밤 9시쯤 충남 서산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반대 차로에 있던 가로등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3층 호실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소방차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지금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요. 어디 찾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은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9분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4.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SUV 차량이 넘어져 있는 1톤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과 1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임 회장을 상대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예상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감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내놓습니다. 3주 연속 상승률이 줄어든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기로에선 전국 집값의 향방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유시장 경제 기조 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관된 외환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것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국채지수에 이제 편입됐다는 소식이거든요. 4번 도전 끝에 이 선진국 국채클럽의 26번째로 이제 속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선진국 국채 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국가별 국채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선진국 시장이 있고 개발도상국 시장이 있고요. 그것보다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안 좋은 뭐 이런 시장 3가지가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 지수로 편입됐다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 자체에서 이제 선진국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라는 큰 의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들이 뭐 왜 중요한가 이게 좀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의 입장이 좀 달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수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수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다는 것은 채권 역시 해외 여러 군데 채권을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흔히 이른바 말해서 벤치마크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외 채권이면 지금 세계 채권 지수 같은 지수, 그다음에 뭐 해외 주식이면 MSCI, 뭐 선진국 지수 이런 것들을 나래비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갑자기 익스포저 같은 게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물론 수익성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연기금 같은 것들은 연금을 맡긴 특히나 이제 연기금 굉장히 이런 지수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 우리가 낸 연금을 굴리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세계 지수, 뭐 세계 그 흔히 말하는 이런 채권 지수라든지 주식 지수 이런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벤치마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늘 수요가 있다. 이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예. 결국은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가 있다는 거는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채권의 발행량이 많아야 되고 이게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발행량이 많아야 되고 뭐 액면가 기준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신용 등급도 뭐 S&P 기준 A- 이상. 그다음에 시장 접근성이 사실 우리나라 계속 문제가 됐던 건데 우리는 사실 외환시장 같은 것들도 이전까지는 사실 일과 중에만 운영을 하고 새벽에는 운영 안 했거든요. 네. 지금 좀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 같은 것도 늘리는 효과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실현해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 과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봤을 때는 이제 세계 채권 지수란 것이 뭐 그냥 지수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정적인 투자 수요를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채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세계화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다. 그 정책의 효과를 얻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이제 실제 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경제에 좀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고정된 수요가 생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채를 사야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조 가량 뭐 늘 거다, 뭐 75조에서 90조 가량 늘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뭐 국채 규모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고정된 수요가 는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고 공급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채권에서는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해외에서 발행했을 때 채권의 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싸게 어떻게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예.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국내 채권 시장이 조금 작긴 하지만 이쪽으로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조금 낮게 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자본 조달 비용 같은 것들도 좀 낮게 밟지 않을까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면서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외국 자본 비중이 좀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되면은 어떤 대외 변수가 좀 더 민감해질 거란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채권 지수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채권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과 같은 좀 안정적인 투자,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벤치마크 할 때 이게 사실 이 지수에서 편입되었다가 나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계속 이런 연기금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2.2% 비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주요 연기금들이 이 정도 포지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금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도 예. 문제가 되지만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가 빨리 나가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외환이 많이 필요할 때 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면은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채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좀 덜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보유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약간은 어떻게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이 연기금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킬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되는 게 일단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과는 또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그 사실 채권 지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푸치 러셀이 결국 두 개 다 하겠죠. 그러니까 MSCI라든지 푸치 러셀이 사실은 이런 인덱스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네. 기관이란 것은
채권 지수도 있고 주식 지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식 지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푸치러셀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선진국 지수를 유지하려 그러면 이제 사실 공매도가 이슈 같은 것들도 있고요. 네. 지금 공매도 금지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된다는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약간 일단 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있다. 두 가지가 다른 측면이 있고 이 특히나 이 지금 공매도 금지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 다른 선진국들이 물론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공매도를 유지하긴 했지만 지금 다 풀어놨거든요. 이런 공매도 같은 거 다 풀어놓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놨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어떻게 보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주식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FTSE, 그러니까 푸치 러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한국 역시 조금 어떤 관찰 대상 국가로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이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푸치 러셀이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월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를 지나치게 오래 지나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좀 비교적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가에 있어서 공매도란 것은 주가가 하락할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기울어진 시장이다. 너무 기관들에 대해서 기울어진 시장이고 이것은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들 개선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이 100개, 흔히 말하는 오를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내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혹은 변동성이 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측면을 막아놓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이게 사실 정부 측의 압박이 되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실은 푸치 러셀의 선진국 지수에 있다가 이게 관찰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도 좀 떠날 가능성도 있고 흔히 말하는 지금 하려고 있는 밸류업 노력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를 좀 풀어야 되는 좀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가치가 좀 날로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이 시간에는 어쨌든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 분야인데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이제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그 친인척 대출에 대한 어떤 추궁들이 많이 있겠죠. 사실 우리 은행 지주, 그러니까 우리 지주라고 우리 금융지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금융지주에 이제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특히나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사실은 부정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일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보다 심각한 문제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사실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일탈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냥 일종의 사기로 이해가 되면서 내부 통제 문제 조금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이런 지배 구조의 문제, 어떤 통제 문제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주 회장에 관한 통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어떤 경영 전반에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감사에 온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부당 대출을 한 사실도 문제지만 우리의 이 금융그룹의 대출 어떤 대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사실을 알았을 때 정부에 그냥 금융감독원에 빨리 알리고 이것을 협조적으로 해서 대응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또 이슈까지 붙으면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대출 자체가 임종용 회장이 취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임종용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 말고 뭐 김해지점의 금융사고라든지 다수의 금융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소명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히러 아마 가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그 인수합병 문제를 좀 완수하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금융지주는 일반 다른 신한이라든지 KB금융지주 이런 데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년 전만 해도 증권사가 없었고요. 생명보험사
보험사들이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은행 위주로만 좀 매출이 계속 나오는 이런 구조였다. 그래서 은행 위주로만 매출이 나오면서 은행 안의 갈등이 또 금융의 어떤 금융지 전체 리스크로 퍼져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업의 수익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증권사에 대한 수익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생명보험사 역시 아무래도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생명보험의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금융지주가 이제 증권사라는 생명보험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생기면서 임종윤 회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포스증권을 이미 인수를 하고 동양 AB의 생명보험을 인수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수 과정에서는 결국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최종적인 인가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내부 통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을 벌치면서 이런 동양 AB의 생명 인수 과정의 어떤 것들을 문제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감장에 나설 증인이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있는데 결국 농협도 이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금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농협금융지주, 그러니까 5대 금융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신한, KB, 우리 이런 금융지주와 차이는 그 농협은 상장이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장이 안 돼 있다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좀 감시를 받기가 농협중앙회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약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에도 지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내부 통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협이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어떤 농협의 특성, 아무래도 지방에도 지점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상장 법인이 아닌 이런 특성들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NH 농협도 결국 농협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어떤 이런 부정 대출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를 결국은 소견을 밝히는 이런 과정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농협의 예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주요 국내 은행들의 부정 대출 또는 횡령, 배임 이런 사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이제 개인들이 돈이 필요해서 사기를 치는 것들은 뭐 이유가 다양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막았던 어떤 장치들이 예전에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업무를 오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업무 과정이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면은 2, 3년마다 한 번 이게 서류 검토를 받는다. 그러니까 후임자들이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슈가 빨리 알려지게 되면서 통제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대출 사고들, 뭐 경남은행 대출 사고라든지 이럴 때 장기 근속자들이 그러니까 한 업무에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많이 했다라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란 것이 결국 서류상의 내부 통제도 있지만 이렇게 제도적으로 내부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기제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큰 금액을 다룬 직업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일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뭐 평생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센티브가 많은 건데 결국은 내부 통제라는 것이 이런 규약 강화도 있고 제도적인 강화도 있고 어떤 사내 교육 같은 걸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수밖에는 없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단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런 것들을 사례를 알리면서 결국은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금융기관 업무 자체의 어떤 문제점인지 은행 업무의 문제점인지 파악을 해서 다른 쪽에서도 사실 안 나게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많이 거두면서 좀 돈잔치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역대급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에는 대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자산이 은행이 2010년대부터 성장 전략을 보통 어떤 이야기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자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출 금리하고 어떤 이자의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우리의 저축 금리의 차이를 높이기보다는 대출 자체를 엄청나게 늘리면서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늘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조를 많이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거의 10%대 성장을 했습니다. 대출 잔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10년 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진보다 흔히 말하는
예대금리 차이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게 순이자가 쌓이게 된, 이자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자가 쌓이는데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쓰느냐. 지금 희망퇴직 같은데 너무 좀 지나치게 쓰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금융권에서 임금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임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것도 좀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들 자체는 아무래도 온라인 은행과 경쟁이라다 보니까 계속 판관비를 줄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직원들을 좀 줄여야 할 인센티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는 인센티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희망퇴직금을 많이 주면서 내보내는 이런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어떻게 보면 대출을 많이 늘렸고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 늘리면서 이자 장사를 하는데 희망퇴직금 같은 것만 좀 늘린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일건 뭐 맞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이런 상황에 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좀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보다 큰 원동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자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대금리 차이는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닌데 워낙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은행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은행 업무, 여신 업무 아닌 다른 것을 좀 해라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이자 수익 말고 비이자 수익을 강화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또 플랫폼 규제 같은 약간 규제가 심하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은행이 하고자 하는 만큼 또 못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 당국하고 또 정부하고 약간 차이점도 있을 수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수익을 잘 내는 것들이 사실 금융 시스템 안정만 차원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IMF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은행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또 금융위기가 파급됐던 이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떤 비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규제 개혁 같은 것들이 같이 겹쳐져야 뭐 건전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워낙 실행된 대출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는 쌓일 걸로 보인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립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시장에서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냥 시장 서베이 같은 것들을 해보면 60% 이상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는 이제 물가지수가 1%대로 내려가면서 정부의 목표보다는 더 낮아진 수준이 돼버리니까 금리 인하의 늦출 어떤 명분 같은 것도 조금 줄었다. 지금 금리 인하의 늦출 명분은 사실 가계대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대출 역시 이제 조금 10월달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 의견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요번에 좀 내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안 내리게 되면 계속 자영업자의 부실률들이 높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상업용 시설 같은 것들이 임대료 때문에 계속 공실이 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결국 내수 부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국은행이 가장 크게 중심을 보는 것은 이제 내수를 살릴 금리 정책을 피느냐, 이제 가계대출을 조금 위축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나 이런 큰 두 개 틀이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물가 자체가 너무 안정되고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자면 공실률 문제 같은 것들이 심각하고 사고 같은 것들이 그 자영업자들 이제 부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릴 환경이 조금 조성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1월에 내리는 것보다는 뭐 10월에 내리는 결정들이 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빅테크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또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왜 오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 뭐 일반 추세적으로는 선거까지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물가 이슈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다우존스가 뭐 나스닥보다 좀 많이 오르는 케이스는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은 완화됐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오를 때 이제 나스닥 같은 거 많이 오르면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다우존스가 좀 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FOMC 의사를 공개했는데도 경기 침체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큰 시장들이고 금리가 인하한 것들이 경로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조금 더 급락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뭐 좀 조정세를 봐야 되는 시장이긴 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에서는 경착륙,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유가도 이게 좀 변수인데 계속 오르다가 이틀 연속 하락했거든요. 아무래도 중동 변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어떤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사실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산유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경제 환경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산유 시설이 마비된다는 얘기는 기름의 수출이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한동안 올라갔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산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경제 활동을 침체시키는 공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헤즈볼라 같은 어떻게 보자라면 뭐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면서 휴전 협상을 하든가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헤즈볼라 자체의 어떤 공격을 한다는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면전으로 하려고 그러면 경제 시설에 타격을 해야 되는데 경제 시설의 타격의 확률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 헤즈볼라와 어떤 협상이라든지 헤즈볼라의 어떤 국지적인 갈등을 통해서 이게 해결하려는 의견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비에 집중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총격 암살 시도가 있었던 버틀러를 일론 머스크와 방문한 지 나흘 만에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스크랜튼에서 쇠퇴원 공장을 재가동하고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We didn't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believe me. You may have in the future if you have stupid people running our country,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라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I and our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e people who have been in the path of this storm. And once the storm has passed, we will be there to help folks recover. 또 허리케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동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에게 $750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한 가운데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로 총출동합니다.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공화당 여성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행사를 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합주 7곳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면서 유세 막판까지 양측의 공략이 거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미 캐스터. 네,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 비 내리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지만 일부 서쪽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약하게 이어질 텐데요. 내리는 양은 적지만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에 안개가 짙은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서와 충북 그리고 영남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서쪽 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차츰 서울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에 서쪽 지방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지나겠고요. 영서와 경남 서부 등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4도, 대전은 13.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10에서 15도가량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물결이 해안도로나 갯바위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